태도의 말들 엄지해지음 머릿말 진심보다 태도. 약속 시간에 목숨 거는 나는 인터뷰 장소에 적어도 5분 전에 도착해야 안심이 된다. 하루는 한국 문단에서 떠오르는 소설가를 인터뷰하게 되었는데 이날은 회사에서 일정이 많아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싶게 아슬아슬했다. 홍대 전철역에 내리자마자 예약한 카페를 향해 달렸다. 사진 기자는 이미 도착해 있다고 하니 마음이 더욱 바빠졌다. 그런데 저기 어떤 남자가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카페 출입구를 향해 뛰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이었다. 아, 저 사람도 약속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속도를 조금 줄였다. 카페에 도착해 인사를 나누었다. 인터뷰하며 감동하는 순간은 상대가 내 질문을 진심으로 경청할 때다. 다소 식상한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답하는 인터뷰이를 보면 정말이지 더 잘 쓰고 싶다.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 존중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사소한 일상에서든 일에서든 존중이 사라지면 마음이 괴롭다. 사람의 마음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아무리 필요한 일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진심보다 태도. 2015년 봄 한창훈의 나는 왜 쓰는가를 읽다 표지 앞날개에서 발견한 문장이다. 어떻게 진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누군가 반문한다면 할 말이 많다. 그래서 이 책을 쓰기로 했다. 그동안 인터뷰하며 들었던 한마디, 책에서 발견한 문장을 모았다. 혼자 듣고 흘려버리긴 아까운 말들이었다. 언제나 사소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상의 감각이 합해져 한 사람의 태도를 만들고 언어를 탄생시키니까 누군가를 추억할 때 떠오르는 건 실력이 아니고 태도의 말들이었다. 말 안 해도 알지? 내 진심 알잖아. 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도 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모른다. 태도로 읽을 뿐이다. 존중받고 싶어서 나는 태도를 바꾸고 존중하고 싶어서 그들의 태도를 읽는다. 문제는 존중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작가 김이경. 인터뷰하며 생긴 장점 중 하나가 사람 보는 눈이 썩 좋아진 일이다. 약속 시간에 1시간 늦었지만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도 보았고 만나자마자 대뜸 질문지를 허락 없이 휙 가로채가는 사람도 보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인터뷰이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 질문을 성실하게 듣고 답해주는 일이다. 물론 사람이기에 기대치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상대를 만날 때는 어김없이 기대 심리가 생긴다. 하지만 기대라는 건 모든 일에서 없으면 좋을 심리이다. 책 먹는 법의 저자 김희경을 만났다. 1시간쯤 대화하고 보니 그는 내 이야기를 곡해하지 않고 들어줄 것 같았다. 나는 용기 내어 물었다. 뛰어난 작품을 읽고 나면 때때로 저자를 작품과 동일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자를 만나면 너무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미경은 씩 웃으며 답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순간 꿀밤 한 대를 맞은 기분이었다. 책을 읽은 것이지 저자를 읽은 것이 아닌데 왜 책을 읽으며 존경할 대상을 찾았을까? 사람들은 때때로 작가의 맨 얼굴을 마주하며 당혹스러워한다. 글이랑 사람이 굉장히 다르시네요. 까칠하실 줄 알았는데 수더분 하시네요. 달변가이실 줄 알았는데 수줍음이 많으시네요. 같은 말로 끝 인사로 전한다. 글과 사람은 굉장히 닮아있기도 하고 전혀 다르기도 하다. 책 한 권 읽고 저자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책 쓰는 자아만 만났을지도 모른다. 성격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지금까지 인터뷰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꼽는다면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에게 들은 성격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성격이라는 게 대부분 생존에 이점이 있어서 발달된 것입니다. 4, 50년을 한 성격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성격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신중하고 말수가 적은 남편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고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당신의 유전자를 바꾸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성격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존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누군가와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할 때마다 종종 이 말을 떠올린다. 상대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게 된 성격을 두고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지,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곰곰 생각한다.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학자 엄기호. 행간을 읽는 사람이 있다. 단어보다 쉼표를 눈여겨 읽는 사람이 있다. 말보다 표정을 먼저 읽으려는 사람이 있다. 말하지 못하는 걸 듣는 사람. 그들을 만날 때 나는 마음이 쾌청하다. 사회학자 엄기호는 말하는 걸 듣는 건 수비만 하는 것이라며 고통은 침묵으로 표현될 때가 많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가 갈수록 정신과 심리 상담소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친구들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는 세상이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듣는 감수성은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언젠가 화법 전문가에게 대화의 기술을 딱 하나만 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잘 말하려고 하기 전에 그냥 들으세요. 그게 첫째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이야기로 들렸다.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해요. 작가 유시민. 왜 사소한 일에 더 분노하는가?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옹졸하기 때문일까?
나이가 들면 인내심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웬걸 매사 약속 시간을 어기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여전히 표정 관리가 안 된다. 나는 진심으로 화를 덜 내고 싶은데 타인이 그저 습관적으로 흘린 말들을 며칠 동안 곱씹는다. 소화되지 않는 말들을 평생 기억한다. 논쟁을 피하지 않는 사람, 유독 악성 댓글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을 보면 궁금하다. 과도하게 비난받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가? 표현의 기술을 쓴 작가 유시민을 만나 물었다. 지나치게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악플을 보고 열이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열 받음에 대처하는 나의 태도죠. 저 역시 한 저명인사가 끊임없이 악플을 달았을 때 한 번쯤 반격하고 싶은 유혹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럴 때 바로 반응하면 안 돼요. 하루쯤 더 생각해 봐야죠. 이런 문제에 매달리면 일상이 소모되니까요.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해요. 며칠 전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페이스북 게시글을 읽고 반말로 댓글을 달았다. 비난, 비판은 아니었지만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기분 나쁨이 전파되지 않도록 살짝 불쾌함을 표시했더니 상대는 바로 사과한 후 곧장 나를 차단했다. 아, 열받았다. 전혀 논쟁적이지 않은 글에 혼잣말을 써놓고 사과와 동시에 차단하는 심리란 뭘까? 불쾌함이 최소 2박 3일은 갈 것 같다고 예감하는 순간 나는 이 말을 떠올렸다. 중요한 건 열 받음에 대처하는 나의 태도. 소모적인 일에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다.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니까. 부족해서 아픈 게 아니라 과해서 아파요. 배우 문수. 풍요가 고통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났다. 배우로 살다, 화가로 살다,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찾아오자 무건 영상 수련을 했던 배우 문수. 그는 요가와 명상에 심취하게 되면서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연 치유식을 공부했다. 문숙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평소 작은 채소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그는 속이 불편하면 해독 음료로 한 끼를 해결한다고 했다. 나는 되도록 덜 먹자고 말하는 사람과 인터뷰하면서 저녁 약속을 뷔페 식당으로 정한 일이 몹시 후회스러웠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온 날, 너무 많이 말한 날에는 어김없이 마음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덜 된 말들 때문에 속이 아팠다. 이제부터 사람도 말도 해독하고 싶다. 내가 가진 위의 크기가 10인데 15를 채우면서 살고 싶지 않다. 새로운 사람이 내게 말을 건넬 때 틈이 있길 바란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기쁜 건 더 기쁘고 슬픈 건 더 슬퍼지는 일. 소설가 이기호. 잡지 기자로 일하던 시절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5개 여성지 기자들과 영화배우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기자 한 명이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를 돌봐줄 친정 엄마와 함께
프리랜서였던 것 같다. 미혼이었던 나는 인터뷰 내내 생각했다. 몇 년 후 나의 모습인가? 나라면 신경이 쓰여서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요즘 내가 종종 낯설다. 상대가 묻지도 않은 말을 6살 아이 엄마라는 소개를 굳이 먼저 하질 않나. 인터뷰이가 부모인 경우에 꼭 던지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 부모가 되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힘들지만 장점을 하나 꼽는다면요? 이 질문에 가장 인상적인 답변을 한 사람은 아이 셋을 키우는 아빠, 소설가 이기호다. 간단하게 말해 아이를 키운다는 건 기쁜 건 더 기쁘고 슬픈 건 더 슬퍼지는 일 같아요. 감정의 폭이 넓어지고 알지 못했던 감정의 선까지 보게 되죠. 감정선이 깊어지다 보니 타인의 삶과 감정에 공감하는 폭이 넓어지고요. 더 기쁘고 더 슬퍼지는 일, 내가 오래 기억할 말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차이 아닐까? 그래픽 디자이너 이기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팟캐스트에서 이제 막 데뷔한 소설가 피를 두고 편집자, 진행자, 청취자가 입을 모았다. 피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주변인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피가 나온 방송을 꼼꼼히 들어봤다. 첫째, 겸손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실제로 겸손했다. 둘째, 고마워했다. 작은 호의에도 고마움을 잘 표현했다. 셋째,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다. 참으로 평범한 태도일 수 있는데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악역이 없는 드라마, 악역이 없는 작품을 만나면 유독 반갑다. 누구도 언제나 악인이거나 선인일 수만은 없기에 오로지 악역만 하고 무대를 떠나는 조연을 마주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반대로 좋은 삶을 살고 싶게 하는 어떠한 의지를 샘솟게 만드는 작품 속 인물이 있다. 형편이 썩 좋지 않아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떠한 순간에도 일말의 긍정을 놓지 않는 사람이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영감을 준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덩달아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순간 반짝이고 사라지는 빛이 아닌 뭉근하고 꾸준한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물론 그런 빛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한 사람이 한 시기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래 고친다고 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소설가 김영하. 써본 사람들은 안다고 한다. 써지지 않는 글을 붙들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일이 얼마나 곤욕인지 잠적하는 작가도 많다. 소설가를 인터뷰할 때 자주 마감에 관해 묻는다. 대개는 잘 지키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했고 작가 몇 명은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고 했다. 소설가 김영하도 그중 한 명이다.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과제를 3번 늦으면 무조건 F학점을 줬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잘 쓰는 건
가르쳐 줄 수 없지만 마감을 지키는 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제때 원고를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텐데, 천재라면 F를 받아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감이라도 잘 지켜야죠. 학생 중에 숙제를 완성하지 않고 넘기려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시기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래 고친다고 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원고를 보내요. 내 능력의 70, 80%를 써야 한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이 답에서 나는 하나를 더 보태고 싶다. 안 지키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잖아요. 약속은 지켜야죠. 책도 잡지도 신문도 혼자 만드는 작업이 아니니까요. 제게 손 내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인 오은. 인상 깊은 메일은 지우지 않는다. 언제라도 내게 위안이 되는 글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문자 내용만 봐도 사람 성향이 대충 짐작된다. 정확한 정보나 의사를 물어야 할 때는 메일을 선호한다. 전화는 상대의 업무 시간을 방해할 수도 있고, 문자는 즉답을 해야 할 것 같아 부담스럽다. 메일은 차분히 읽을 수 있고 업무 증빙도 될 수 있으니 가장 편하다. 얼마 전 고심 끝에 시인 오은에게 메일을 썼다. 팟캐스트 책 읽 아웃 진행을 맡아달라는 내용이었다. 내 예상으로는 수락할 확률과 거절할 확률이 6대 4였다. 짧은 인사와 안부를 묻고 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썼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에 회신을 부탁한다는 말 대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메일을 마무리했다. 상대가 메일을 빨리 확인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자는 따로 보내지 않았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문자가 왔다. 오늘 하루만 딱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낙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조금도 마음이 어렵지 않겠다 생각했다. 정말 딱 하루가 지나 답신이 왔다. 내가 생각하는 메일의 정석이었다. 첫째, 상대 제안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시. 둘째, 구체적인 일정 논의. 셋째, 제안에 대한 감사 인사. 짧은 글 속에 이 모두가 들어있었다.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 그는 내가 오랫동안 좋아하고 아끼는 표현으로 메일을 마무리했다. 제게 손 내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곧 10개월이 된다. 언제나 정확하고 친절한 태도로 스태프들을 감동시키는 글을 보며 많이 배우는 중이다. 우울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일상을 부여잡습니다. 그림책 작가 백희나. 새벽 3시 눈이 이렇게 쉽게 떠지는 날은 흔치 않으니 냉큼 책상 앞으로 간다. 각종 SNS를 순회하던 중 그림책 작가 백희나의 트윗을 읽다가 그와의 인터뷰가 생각났다. 알사탕 출간 후 근황에 관한 답이었다. 작업을 끝내고 나면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일상생활에서 구멍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 구멍들을 메우느라 바쁩니다. 사실 작업에 집중할 때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가 되면 우울증이 도지곤 합니다. 넉넉히 있다가는 우울 구덩이에 빠지기 십상이지요. 그러지 않으려고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면서 부지런히 일상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저자와 드물고 귀한 인터뷰를 한 날이면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나를 기다리는 각종 잡무, 사소한 집안일, 육아에서 벗어나 무작정 혼자 사색하고 싶은 날, 작가와 반대로 나는 내 감성을 부여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자기 인생이 재밌어지면 아이에 대한 고민은 줄어든다.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 입덧을 막 시작할 때였다. 몸의 고통이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졌는지 내 손에 잡히는 건 대개 사회과학 분야 책이었다. 사회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라 주체가 안 됐다. 이러다 분노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건 아닐까. 조금 자제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의 엄마의 빈틈이 아이를 키운다를 읽었다. 빈틈을 싫어하는 나로서는 크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 제목이었지만 초보 엄마 딱지를 최대한 일찍 떼려면 읽어야 할 것 같았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수천 명을 만난 저자는 완벽한 부모야말로 최고의 재앙이라며 아이에게 가장 좋은 롤 모델은 재미있게 사는 부모의 모습이다. 자기 인생이 재미있어지면 아이에 대한 고민은 줄어들고 빈틈 중에서도 엄마로서의 빈틈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했다. 이후 엄마라는 정체성과 내 자아 사이에서 고민될 때 이 말을 끊임없이 되뇌었다. 나의 육아 좌우명이다. 마음이 건강해야 육아도 잘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과 애정이 꼭 비례하지 않는다. 집밥을 고수하는 엄마에게 중학생 딸이 말했단다. 엄마, 바쁘게 퇴근해서 밥 차리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마음 불편해요. 그냥 짜장면 시켜 먹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아요. 금요일 오후 남편에게 종종 문자를 보낸다. 여보, 나 오늘 좀 늦게 들어가. 정서 좀 충만하게 만들고 주말엔 육아에 집중할게. 유일하게 48시간 아이랑 붙어있는 주말, 그 주말을 충만하게 보내려고 나는 금요일 밤을 내 시간으로 만들었다. 인터뷰는 기술이 아니고 태도. 인터뷰어 지승호. 멋있는 글을 쓰고 싶어 좋아하는 단어나 표현 등을 써두는 수첩이 있다. 기사를 쓰다 이야기가 안 풀리면 종종 그 수첩을 꺼낸다. 지금 쓰고 있는 인터뷰에 인용해 보려다 이내 수첩을 닫았다. 과한 상찬을 들어놓은 인터뷰 기사를 읽을 때 눈살이 찌푸려지기 때문이다. 인터뷰도 정직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간혹 인터뷰 태도가 못마땅해서 최대한 건조하게 쓴 인터뷰를 두고 담백해서 좋았다는 평을 들으면 나도 내가 무엇을 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승호 더 인터뷰를 쓴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를 만난 적이 있다. 고수 앞에 서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내겐 너무 선배 아닌가? 인터뷰어로서의 나를 평가하겠지 싶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문을 텄다. 하지만 웬걸 그는 내게
동료의 제스처를 보여줄 뿐이었다. 질문에 대한 평가나 지적은커녕 고마운 마음만 표했다. 그는 인터뷰는 기술이 아니고 태도라며 나를 존중하며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짧은 전화 통화에서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듣는다. 메일 한 줄, 문자 한 줄, 메신저 한 줄에서도 한 사람이 읽힌다. 인터뷰는 말발로 하지 않는다. 글발로도 하지 않는다. 인터뷰이와 인터뷰어의 성실과 태도가 관건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같이 놀아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죠. 놀이터 디자이너 편혜문. 엄마가 되기 전에 결심한 일이 하나 있다. 아이가 놀아달라고 말할 때 가능한 즉각 반응할 것. 요즘은 아이가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내가 읽던 책을 휙 던지고 그림책을 읽어주려 노력한다. 아이가 나와 놀지 않을 시기가 곧 찾아올 테니 후회하지 말자고 생각한다.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를 쓴 놀이터 디자이너 편혜문을 인터뷰했을 때 잊히지 않는 말을 들었다. 부모들이 마트에서 들어눕는 아이들을 보면서 뭘 느끼길 바라냐면요. 나는 엄마랑 놀고 싶어, 아빠랑 놀고 싶어, 친구랑 놀고 싶어 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같이 놀아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죠. SNS 우정에 집착하는 사람을 볼 때면 안쓰럽다. 현실 세계에서 놀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게 아닐까. 같이 놀아줄 누군가가 없어 장난감에 집착하는 아이와 같이 놀아줄 누군가가 없어 SNS에 집착하는 어른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이가 지루해 할 때마다 새 장난감을 사주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 나도 무뚝뚝하게 있는 게 편하거든. 만화가 수신지 분위기를 위해 먼저 말문을 열어 질문을 하고 잘 웃어주는 사람. 나는 그들을 드물게 귀한 사람으로 여긴다. 인스타그램에서 화제를 모은 만화 며느라기는 갓 결혼한 여자 주인공 민사린을 통해 가정에서 가부장제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는지를 실감나게 그린 작품이다. 반갑게도 단행본이 나와 작가에게 인터뷰를 청하며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민사린의 나도 무뚝뚝하게 있는 게 편하거든 이라는 대사요. 무뚝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자신은 무뚝뚝하게 있으면서 남에게 살가움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편하지 않을까요? 살인에게 감정 노동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그런 거 못하니까 네가 해달라고, 그래서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구영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귀찮은 일은 남에게도 귀찮은 일이라고. 작가의 답이 너무 좋아 인스타그램에 이 문장을 올렸다. 남편이 본 걸까? 웬일로 양가 부모님께 먼저 안부 전화를 걸고 손주 사진을 기다리는 부모님께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어찌됐든 몹시 반가운 변화였다. 선량하고 정의로운 방향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과 무관한 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감각이 선천적인 것인지 교육이나 훈련에 의한 것인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인지 늘 궁금합니다. 소설가 조남주.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가 좋아질 때가 있다. 82년생 김지영이 출간되기 전 소설가 조남주의 인터뷰를 읽었다. 전작 소설 고만해치를 위하여를 펴내며 보탠 말이었다. 선량하고 정의로운 방향 감각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동시에 존경하는 작가. 그 감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늘 궁금하다는 작가.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고 82년생 김지영 현남 오빠에게 그녀 이름은 등을 따라 읽으며 그를 단단히 신뢰하게 됐다. 르뽀 기사를 재구성한 소설 그녀 이름은 책을 펴내며 조남주는 말했다. 특별하지 않고 별일도 아닌 여성들의 삶이 더 많이 드러나고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더 작은 것, 평범한 사람들의 방향 감각을 쫓는 작가를 어찌 응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적어도 핸들은 내가 쥐고 있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가수 루시드 폴을 만났다. 에세이 모든 삶은 작고 크다와 8집 정규 앨범을 낸 직후였다. 그는 안녕이라는 곡에서 나는 침묵이 더 편해졌어요 라고 노랫말을 썼다. 노래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곡의 의미나 근황 등을 시시콜콜 물어야 하는 상황이 멋쩍어 한동안 앨범 때문에 침묵할 수 없는데 괜찮느냐고 물었다. 그는 말이란 늘 즐겁지만은 않지만 작업이나 작품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크게 거부감이 없다고 했다. 제주로 이주했다는 그에게 물었다. 서울보다 느린 속도로 살게 되었느냐고. 필시 긍정의 답을 예상했는데 그는 천천히 느릿느릿 살고 싶진 않다고 했다. 내 속도로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 바쁘고 치열하고 촘촘하다고 해도 그게 나랑 맞는 속도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서울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살고 싶은 속도를 내가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기어를 쥐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내 속도로 살기 위해서는 이 관계들 속에서 떨어져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핸들은 내가 쥐고 있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루시드 폴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그는 그냥 말수가 좀 적고 좀 멍청하고 그러면서도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꼭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행복감이란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느끼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도시 건축가 김진애.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다. 행복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소망. 자기가 행복해지는 순간을 잘 알고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크는 일. 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부러워하는 기준은 딱 하나. 스스로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인가 아닌가이다. 행복감을 자주 느낄 수 있는 재주,
마음의 태도는 어디에서 올까? 자신을 잘 아는 능력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내 진심을 곡해 없이 받아줄 때, 내 선의를 세심하게 읽어줄 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됐을 때 나는 행복하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언제나 함께 온다. 그중 무엇을 중심으로 내 과거를 이야기로 엮을지는 내 선택이다. 내 이야기에 대한 편집권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 기업인 재현주.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존중도 아름답지만 때로는 정말 싫은 마음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도 아름다운 존중이다. 영화감독 이경미. 불편한 사람이 있다. 나는 왜 그가 불편할까? 그에게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태도를 자주 목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를 싫어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00% 티가 나지 않긴 어려울 거다. 나는 인간이다. 동료를 만났다. 인터뷰를 막 마치고 온 그는 내게 말했다. 어떻게 가장 호의를 보여야 하는 인터뷰 자리에서도 이렇게 무례할 수 있죠? 제발 착한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착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할 말을 잃었다. 착한 척이라니. 솔직함이 최고의 매력으로 여겨지는 세상 아닌가? 하지만 솔직함이 매력으로 보일 수 있는 건 예의를 바탕으로 표현될 때다.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솔직함은 무례가 아닌가? 나는 좀 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알긴 아시는군요. 착함이 매력 없음으로 표현되는 시대가 나는 무척 떨떠름하다. 배려가 자신감 없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매우 불쾌하다. 선 긋기 기술이 아니라 선 넘기 기술의 탄생이 보고 싶다. 경험이 언제나 좋은 해석이나 결과를 주는 건 아니에요. 소설가 편혜영. 풍부한 경험치로 글을 쓰는 작가가 있고 오래 곱씹어 생각하고 창작물을 만드는 작가가 있다. 무엇이 좋고 나쁨은 없다. 나에게 맞는 방법만 있을 뿐. 누군가 첫사랑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판이하게 나뉜다. 이별의 고통을 겪지 않아서 좋았겠어요. 당신은 행운아이시네요. 혹은 아까운 청춘을 어떻게 한 사람에게만 쓰셨나요? 사랑의 쓴맛을 모르시겠군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물론 전자다. 첫사랑과 결혼한 인생을 꿈꿔본 일은 없으나 다수와 연애해 여러 유형의 사람과 교제했다고 모두가 성숙해진다는 법은 없다. 제가 경험이 많이 없어서요. 이 말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초심자가 더 많은 결실을 얻는 장면을 너무 많이 목격했으니까.